네, 흔히 축구에서 멀티플레이어라고 있죠. 우리 금융회사에서 외사와 국내사, 또한 연구소와 금융회사를 두루 섭렵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김두원 앵커가 네. 너무너무 존경하는 이코노미스트가 나온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시네요. 글쎄 말입니다. 어떤 질문을 준비하셨을까요, 앵커님? 네, 제가 이 코너 맡고 소개가 좀 길었는데요. 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얘기를 하죠. 미 긴축까지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최근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을 좀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3월 금리 인상 이후에 인상의 어떤 정도나 속도가 한 매 회의마다 25bp씩 0.25%씩 올릴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가오는 5월 FOMC부터 50bp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린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의 인상폭을 좀 크게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폭이 커지면 금리라는 것이 투자에 대한 어떤 수익률을 대표할 수도 있고 또 시간에 대한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금융시장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먼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융불안지수가 주의 단계다라고 경고를 내놓았는데 한은의 경고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사실 그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을 금융 불균형, 즉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그 문제점을 좀 고치고 싶어서 좀 일찍 금리를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의 책무인 물가 안정 목표도 그 인상의 요인이긴 했지만 이러한 어떤 금융 불안 요인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가계부채의 그 인상 뭐 폭이라고 그럴까요? 가계부채가 증가했던 것들. 그래서 뭐 오늘 자료도 나왔지만은 한은에서 민간 신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20%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또 기업 신용들, 기업에 대한 그 대출이 그래서 우리 경제 규모 대비 민간 부분에서의 부채 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있었던 이제 주택 시장에서의 불안이 좀 안정이 되고 경기가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이제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도 전망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점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제 1분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박사님께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높은 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예.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 여러 리스크도 있고. 전쟁 리스크, 불확실성들이 있어서 우리 앞으로의 성장 경로에 하방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로 봤었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3.0%를 봤고요. 올해 성장률을 좀 이런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본다고 하면 한 2.6에서 2.7% 정도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의 2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3.1%인데 그것보다 높은 3%대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조금 낙관적이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경제 성장률은 좀 더 아래쪽으로, 물가는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김도원 앵커도 같이 이제 우리가 전망도 같이 해보고 그랬지만 전망을 할 때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전제와 지금 전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항상 전망치는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이주열 총재가 이제 떠나는데요. 사실 최장수 한은맨으로서 유명했었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추가 금리 인상. 한은의 금리 인상이 좀 정당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은의 올해 금리 인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국은행의 그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가 물가 안정에 있고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이제 넘고 있고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는 2%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의 추가 인상,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은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준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느냐. 이것도 사실은 글로벌한 중앙은행들의 그 정책 공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런 금리 차이 때문에 자본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인상의 그 횟수가 커지지도 않을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당초 2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연준이 인상을 좀 과감하게 가져간다고 하면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25%인 한은의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2%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5월에서 6월 FOMC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월도 끝났고 저희가 45일 간격으로 하니까 5월 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5월 FOMC 전망과 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기존에 25bp 3월달에 25bp 올렸던 거에 2배 정도인 50bp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더 나가서 5월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50bp의 어떤 인상이 한 차례 혹은 2차례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연준에 그 블라드 총재가 있는데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연말 그 페드 그 연방 기금 금리 정책 금리가 3%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거죠, 굉장히. 그렇죠. 현재 0.5%입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지금 같은 스탠스, 과연 미국 경제에 괜찮을까? 결국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경착륙,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지금 뭐 3월 달에 연준의 그 향후 정책금리 인상 폭을 보여주는 점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말에 1.9%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50bp씩 몇 번씩 올려서 만약에 3%씩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리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기회비용, 금리, 투자에서의 어떤 금리 비용, 자본 비용일 수도 있고 우리가 대출을 해서 소비를 한다 그러면 소비도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면에서 금리가 이런 식으로 빨리 올라간다고 하면 리세션에 대한 우려,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은 항상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 이러한 금리 인상, 특히 속도가 빠르고 폭이 큰 그러한 인상은 경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투자자들은 투자 전략이라든지 대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측면을 하나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있겠죠. 뭐 채권으로 치면은 물가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원자재. 이렇게 원자재 유용 가격 많이 올라가니까 네. 또 원자재 관련된 주식 시장에서의 또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가 좀 둔화된다. 그러면 또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은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과거 7번 정도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쭉 보면 주식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의외로.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결국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의해서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동안은
지금과 같이 공급 측 사이드가 아니라 만약에 수요 측 사이드라고 하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금리 인상의 어떤 그 끝은 항상 경기가 불안했다는 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금리를 올리는 근저에는 경기가 좋다라는 게 깔려 있고, 또한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의 마지막에는 경기 침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시계를 좀 돌려볼까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러브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352개에 대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고요. 이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파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 보니까 중국을 달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냉전이란 구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경제학자지 이 정치나 외교 뭐 군사 이런 쪽은 아니니까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경제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일단 미국의 그 경제 주체들 특히 무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 때 그 301조에 일거한 이 관세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관세로 인한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좀 완화해 준다는 첫 번째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런 국민들의 부담 자체는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뭐 약점이 될 수가 있겠죠. 올해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신냉전 구조 하에서 뭐라 그럴까요? 소련과의 어떤 갈등을 중국이 좀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 번째 내용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적 요인들, 그리고 또 지적했던 미국의 그 높은 인플레이션의 관세가 또 추가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사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그 관세가 중국 상품에 대해서 7.5%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이 이렇게 감당한 부분이 약 8%도 안 되고요. 대부분 미국 나머지 기업이 미국 기업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기업들에는 부담이고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이 되는 거겠죠. 중국의 손을 내민 미국의 관세 면제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올해 사실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작년에 정말 많았거든요. 네. 오히려 경기 긴축으로 가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중국은 경기 부양을 펼칠 것이고, 이런 전망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얼마 전에 양회에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5%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제 중성장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사실 5.5%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5.5%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이제 추가적으로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다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적인 면에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5.5% 성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비들이 그것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박사님의 전공이기도 한데요. 환율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인민은행의 완화적인 정책, 아니면 중국 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꽤 강하고요. 네. 달러는 강한데 원화도 또 1230원을 찍고 내려오면서 1210원 선에 좀 안착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 건가요? 환율 전망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모델을 하나를 가지고서 전망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모델도 돌려보고 또 이제 시장에 나와서 우리 그 트레이더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어떤 환율이나 금리 같이 가격 변수가 경제 펀더멘탈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또 전쟁과 같은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때문에 또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이 큰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전망을 해볼 때는
현 수준보다 시간이 갈수록 좀 레벨 다운되는, 그래서 한 하반기나 4분기 정도 되면 1180원 정도까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러한 전망에서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의 인상폭을 굉장히 빨리 가져간다고 하면 네. 경기 둔화 우려가 있죠. 미국 경제가 빨리 냉각이 될 경우에는 달러가 강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 할 수 있을지, 즉 연착륙이냐 경착륙을 우리가 환율을 전망할 때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율 얘기를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달러의 환율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일 금리차 확대로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엔화가 이렇게 약세면요. 원화도 약세지만 우리 수출 기업들 괜찮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더 이제 분석을 해보고 다시 이제 판정을 내릴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거에는 한국과 일본의 수출 상품에 대한 경합도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다양화됐다 그럴까요? 많이 다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율 변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과 이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차이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가격 경쟁력이 아닌 어떤 생산성이나 품질 면에서의 어떤 우리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주 전공이신 환율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저희가 함께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장재철 KB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